격 떨어지니깐 돌잔치도 오지 마세요. 사돈 정현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이철민은 손녀의 돌잔치에서 쫓겨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죠. 과연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 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철민은 의자에 앉아있던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품격이 안 맞잖아요. 이번 결혼식에는 의료계와 재계 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정현석은 철민의 낡은 가디건과 허름한 슬리퍼를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정현석에게 철민의 모습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 그 자체였죠. 강남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체면과 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워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하던가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정현석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철민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현석이 떠난 후 철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죠. 2층 작은 아파트는 그가 20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던 곳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없고 조용한 노인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근처 경로당에 가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철민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호였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철민에게 민호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취업할 때, 그리고 승진할 때마다 철민은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민호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철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곤 했죠. 그리고 몇 달 전 민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 기쁨이란. 철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라는 것도 집안이 좋다는 것도 모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철민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호의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학사모를 쓴 민호와 그 옆에서 서 있는 철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철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철민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승진 준비로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철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허름한 셔츠를 입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 그리고 낡은 옷차림. 객관적으로 봐도 화려한 결혼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철민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초라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건가요? 철민은 천천히 방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그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이사이에는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만든 만들기 작품,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경로당에서도 철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바둑을 두면서도 계속해서 민호 생각만 났어요. 같이 바둑을 두던 방 노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리 멍하니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야, 그냥 아들 결혼식 생각하느라. 철민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차마 실상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걷는 철민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손자가 말이야, 벌써 걸음마를 해. 그래. 우리 손녀는 이제 말도 제법 해. 철민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곧 손자나 손녀가 생길 텐데, 과연 그 아이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에게도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릴까요? 그날 밤 철민은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며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민호야, 아빠가 그렇게 창피하니? 혼자 있는 방에서 철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이 된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식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철민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민호의 대학 졸업식 때 맞춘 것이었죠. 조금 낡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철민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곧 정연석의 말이 떠올랐죠. 품격이 안 맞는다는 그 말이.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결혼식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둘이 다 와 있는데 민호만 아버지 혼자 왔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철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죠. 아빠, 우리는 둘이면 충분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철민은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민호에게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철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철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죠. 평소에는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었어요. 식장 입구에는 화려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민호가 나올까 해서였죠.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가 되자 드디어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철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멋있구나. 철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옆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서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철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철민이 서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민은 반가워서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마치 못 본 척하듯이. 그 순간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이 시작되고 철민은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들려왔지만 그 음악이 철민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하객들을 보며 철민은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두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신랑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글쎄요, 못 봤는데요. 신부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시라던데. 철민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민호와 수연이 하객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철민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정현석이 철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철민 쪽으로 걸어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시지 말라고. 정현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으려고. 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시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현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뭐라고 하던가요? 민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님께서 조용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죠. 호텔을 나서면서 철민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쫓겨나는 것도 모른 채.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호텔을 나선 철민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이준석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은 잠시 당황했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거든요. 아, 준석이구나. 오랜만이네. 오늘 결혼식이었죠? 어떠셨습니까? 이준석의 질문에 철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봤어. 아드님께서 회장님을 못 알아본 모양이네요. 이준석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준석아, 나는 이제 그냥 평범한 노인이야. 회장이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다르시잖아요. 이준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사실 건가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생각해보겠어.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경로당에 가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민호로부터 연락이 뜸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응, 민호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 민호가 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이냐? 축하한다, 민호야. 철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죠. 언제쯤 태어날 예정이니? 아직 초기라서 내년 봄쯤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연이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민호가 다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야? 수연이 말인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조용히 지내면 좋겠다고 하네요. 조용히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철민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시지 말았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아,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한번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입덧이라 수연이가 예민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민호의 말에는 변명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연락해.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다시 한번 외면당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아기용품 코너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옷들과 장난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철민은 몰래 작은 곰 인형 하나를 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였죠. 집에 돌아와서 그 인형을 바라보며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걸 좋아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인형을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남자애니 여자애니? 여자애예요. 이름은 서은이라고 지었어요. 서은이. 좋은 이름이구나. 철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 그게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이가 산후조리 중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구나. 철민은 실망했지만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수연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연락드릴게요. 몇 주가 더 지났지만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은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사진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철민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게 수연이가 아직 사진 찍는 걸 꺼려해서요. 또다시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어요. 철민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민호 부부를 만났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나온 것 같았어요. 철민은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철민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나도 장 보러 나왔다가. 서은이구나.
철민은 유모차 안의 아기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민호를 닮았지만 더 귀여웠죠. 안아봐도 될까?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직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시기라서요. 낯선 사람이라는 말에 철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서은이의 할아버지인데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다니. 그렇구나. 그럼 그냥 좀 더 볼게. 철민은 멀리서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 민호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해라. 철민은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부는 빠르게 사라져갔죠. 마치 철민을 피하듯이. 그날 밤 철민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손녀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차갑고 짧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시선도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완전히 남처럼 보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존재인가? 서은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보고 있었죠.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철민이 손녀와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철민은 서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금은방에서 18K 목걸이를 주문했죠. 작은 목에 맞는 아기용 목걸이였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걸로요. 철민은 금은방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 손녀분 돌 선물이네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금은방 사장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철민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도 준비했어요. 어릴 때 민호를 위해 만들어주던 솜씨로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작은 자동차와 기차, 그리고 곰 모양의 인형까지. 모든 것에 사랑이 담겨 있었죠. 우리 서은이가 이걸 좋아할까? 철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장난감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버지, 서은이 돌잔치 말인데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언제 하니? 나도 가야지. 철민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수연이네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이요. 그런데 수연이 아버지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세요. 무엇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수연이 직장 동료들, 의료계 인사들. 철민은 이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조용히 있다는 게 오지 말라는 뜻이냐? 철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인사만 하고 일찍 가시면. 민호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철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철민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철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호텔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결혼식 때보다도 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입구에는 서은이의 사진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비싼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옷차림도 대단했죠. 모두들 명품 정장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돌려봤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죠. 그 할아버지는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손녀를 안아올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대접이 다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오셨네요. 민호가 철민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응, 서은이는 어디 있니?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가 좀 예민하세요. 너무 오래 계시지는. 알겠어.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특별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보는 손녀였죠. 정말 많이 자랐어요. 민호를 많이 닮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철민은 조용히 다가가며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철민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거 서은이 선물이야. 철민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현석이 나타났어요. 아, 오셨군요. 정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네, 손녀 돌잔치니까 와야죠.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정현석은 철민이 내민 선물 상자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죠? 서은이 돌목걸이하고 장난감이요. 돌목걸이를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정현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18K로 맞췄어요. 철민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 누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목걸이를 요즘 줍니까? 정현석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들은 뭡니까?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는 철민이 정성스럽게 만든 나무 장난감들을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가지고 놀아요. 전자 장난감, 교육용 장난감을 줘야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어요. 이런 걸 어디에 쓰겠어요? 정현석은 장난감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근처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어요. 쓰레기통이 어울리겠네요. 쿵. 선물 상자가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철민을 위해 나서지 않았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철민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면서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석이었어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호텔 로비에 있어. 철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석아.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회수하자.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회수해.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5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준석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이준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냉철하고 차분했죠. 들어와, 준석아. 철민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석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까? 감사합니다. 둘은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석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냈어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자료입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현황, 재무제표, 투자 내역, 부동산 목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현재 총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대략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첨단 기술 개발 펀드가 핵심이고 그 산하에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숨은 주주이시기도 하죠. 재계 쪽 인맥은 어떻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연결고리가 살아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면서 모든 것을 이준석에게 맡겨두었는데 그가 정말 잘 관리해준 것 같았어요. 정현석이라는 의사에 대해 알아본 게 있나? 물론입니다. 이준석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현석, 58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일에는 정현석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학력, 경력, 재산 현황, 심지어 개인적인 습관까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의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 몇 건 있습니다. 이준석이 몇 장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세무상 문제도 있고요. 또한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대출 사기 가능성도 보입니다.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요. 이준석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용히 사셨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의 걱정이 이해되었지만 철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숨어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철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현석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아침을 먹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강남에 위치한 그의 성형외과는 30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간호사가 스케줄표를 가져왔어요. 오전에 대학병원 미팅, 오후에는 방송 출연이 있으십니다. 정현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딸의 결혼도 성공적이었고, 손녀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특히 며칠 전 돌잔치에서 그 초라한 사돈을 제대로 굴복시킨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참,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정현석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세요? 사돈 말이야. 이철민 그 사람. 아, 그분이요? 돌잔치 이후로는 연락이 없던데요. 그렇겠지. 워낙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 정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정현석 성형외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대학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오늘 미팅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취소? 왜? 갑자기 다른 병원과 협약하기로 했다고. 정현석은 당황했습니다. 대학병원과의 협업은 그의 병원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무슨 병원? 대한병원이라고 하네요. 정현석의 병원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이상하네. 갑자기 왜? 그런데 간호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네, 정현석 성형외과. 네. 그것도 취소.
이번에는 방송국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출연을 취소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정연석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루 만에 2개의 중요한 일정을 잃은 것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세무조사? 정연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요. 그런데 조사 범위가 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정연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무 쪽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들이 있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병원 자금도 몇 차례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료협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원장님, 의료협회에서 정연석 원장님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제보? 무슨 제보? 과거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제보래요. 환자 유족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정연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 전 성형수술 중 일어난 의료사고를 돈으로 무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완벽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정연석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때 딸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아빠 이름이 나왔다던데. 수연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정연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세무조사 받는다면서? 응,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빠, 설마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연석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철민은 이준석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석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준석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의료계 쪽은 대학병원장들이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정연석을 소환할 예정이에요. 대학병원장들은 철민의 오랜 친구들이었고 의료계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론 쪽은 어떻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제재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연석의 방송 출연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준석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라는 게 결국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철민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한 건 저들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이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같은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긴급 뉴스입니다. 숨겨진 거대 자산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첨단기술개발펀드의 창립자이자 1,0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은둔형 투자가 이철민 회장의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에는 철민의 사진이 나왔어요. 평소의 소박한 모습이 아닌 젊은 시절 정장을 입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철민 회장은 지난 20년간 첨단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숨은 최대 주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 회장은 현재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민호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 민호야. 뉴스 봤어? 이게 정말이야? 전화 좀 받아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 이철민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1,000억이라니. 근데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을까? 은둔형 부자들이 종종 있잖아. 노출 안 되게 조용히 사는.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며칠 전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모욕했던 것,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오후 뉴스에서는 정현석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어요. 유명 성형외과 의사 정현석 씨가 의료사고 은폐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철민의 정체가 공개된 지 4일째 되는 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집에서도 수연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5시쯤 민호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호는 용기를 내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철민은 평소와 같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들어와. 철민은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낡은 가구들과 소박한 인테리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앉아. 민호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철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내 생각은 어떤데? 철민이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는데. 철민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숨겨야 한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돌잔치 때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는 알고 있었어. 민호야. 철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초라해 보인다는 걸. 너도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사돈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했고. 철민의 말에 민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섰어. 내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에서 일어난 일은 그건 너무했어.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손녀의 돌잔치에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어. 그리고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 아버지가 모욕당하는데도.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민호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철민은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가족은 이제 끝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네 집안은 이미 끝났어. 정현석은 의사면허를 잃을 거고 그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철민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수연이는, 서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선택이요? 그 집안과 함께 몰락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건지.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든지 할게요. 아니야, 민호야. 이미 늦었어. 철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회수하기로 했거든. 회수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상속 계획, 교육비 지원. 모든 것.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대신 그 돈은 다른 곳에 쓸 거야. 어디에요?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을 건설할 거야. 철민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발. 하지만 철민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민호야, 넌 내 삶을 살아. 하지만 그 집안은 이제 끝이야. 민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하지만 철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 수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수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면허를 잃고, 우리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호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아기에게 달려갔어요. 서은이를 안아올리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 정현석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했고 세무조사에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어요. 더욱이 그동안 그를 따랐던 동료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의 그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원장님, 병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어요. 직원들도 사표를 내고. 정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이제는 그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현석 의사님이시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이철민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분이.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은 참지 않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현석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신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현석은 결국 의사면허를 박탈당했고 그의 병원은 폐업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이철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실버타운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진정으로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첫 번째 실버타운 착공식이 다음 주입니다. 이준석이 보고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거절해. 나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 철민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을 알리는 것도 아니야. 괜찮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택배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철민님 댁 맞으신가요? 네. 택배 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철민은 상자를 받아들고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서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철민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 돌잔치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서은이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마음, 그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이 목걸이를 서은이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서은이가 자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꼭 알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느리 수연 올림. 철민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적어도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어요. 철민은 목걸이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다시 넣어두었죠. 언젠가는 서은이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철민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철민은 서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서은이도 저런 나이가 되면 뛰어놀겠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어요. 그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민호도 철민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유모차를 밀고 철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은이 잘 지내니? 철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철민은 유모차 안에 서은이를 내려다봤어요. 한 달 사이에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장인 어른 일 때문에.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겠지. 철민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회가 없을까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다시 가족이 될 기회 말이에요.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야,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철민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물론 나도 실망했고 상처받았어. 아버지.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슬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울지 마. 내 딸 앞에서. 철민은 서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은이는 좋은 아버지가 필요해.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줘. 철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보내온 그 목걸이였어요. 이건 서은이 것이야.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니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은이가 다 자라면 그때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줘. 아버지, 잘 가, 민호야. 서은이 잘 키워. 철민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불렀지만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 철민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이 설립한 실버타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철민 회장이 건설 중인 첫 번째 실버타운에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실버타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설이 노인들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이제 진정으로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서은이도 저렇게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철민은 기다릴 것이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많은 노인들처럼 철민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